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3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21번 보시면 저항이 2옴 잔뜩 나와 있으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그냥 선을 이렇게 대전선로 그려 놓으시고, 저항 여기가 R이 2옴이랍니다. 2옴. X값이, X가 유도성 리액턴스죠. 5옴이니까 X값이지, 얘가 15옴이랍니다. 단상 이선식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로가 길어지면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이런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우리 전압 강화 E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임피던스 Z에다가 부하를 쓰는 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걸 보상하기 위하여 부하단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다는 거지. 이건 XL 유도성 리액턴스지만 여기다가 XC를 설치한답니다. 이렇게 XC를 설치해서 뭐 하겠다고요? 5옴짜리를 설치해서 XL을 보상한답니다. 부하단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전압은 7000V, 부하 전류는 200A, 부하 역률은 0.8이랍니다. 이렇게 부하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부하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했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 게 아니라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고 부하를 달았는데, 여기에 부하가 전압이 7000V이고 부하 전류 I가 흐르는데 걔가 200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8이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5옴이라 했지. 얘를 달치해서 어떤 전압 강화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하단 전압 VR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VR. 예, 속내단 전압이네. VS는 7000V랍니다. VR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여기에 VR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VS는 어디서 구하면 돼? VR에다가 전압 강화를 플러스 해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속내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VR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VR은 VS 마이너스 전압 강화를 빼주면 수전단의 전압이 되겠네요. VS가 7000V라 그랬네요. 7000V 마이너스. 자, 전압 강화를 한번 계산해 보자. 우리 전압 강화는 단상이라 그랬으니까, 단상 이선식이라 그랬으니까 I에 뭐 어떻게 나와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아마도 전압 강화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이 X 값이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얘가 유도성 리액턴스였죠. 그거를 보상하려고 뭘 달아줬다 그랬어? XC를 달아줬다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거를 XL 마이너스 XC 하고 그거에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지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7000V 속전단 전압에서 얼마 전압 강화를 빼주는데, I 값은 몇 암페어가 흐른 거예요? 200A의 부하 전류가 흘렀고, R은 얼마였어요? 2옴에다가 그때 역률은 얼마? 0.8 플러스 XL 값이 얼마였어요? XL이 15옴이었나요? 네, 15옴. 15옴 마이너스 얼마짜리 달았어? 5옴 달았고, 그때의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곱하기 0.6이다 이 말이지. 이거 계산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6080V가 나온답니다. 6080V가 나오더라.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 1번.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갑니다. 22번. 다음 중 특이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량은 그랬는데, 특이 속도라는 게 나왔네. 특이 속도. 자, 특이 속도가 뭐냐? 특이 속도가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한 1분간의 회전수를 특이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한쪽의 저수지는 낙차가 대단히 큽니다. 여기에 달리는 터빈이 있고요. 요거는 하나는 낙차가 대단히 작은데 달리는 터빈이 있습니다. 낙차가 큰 데서는 이 터빈의 회전 속도가 N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빠르겠죠. 그렇지만 낙차가 적은 데서의 터빈의 회전 속도는 대단히 느릴 겁니다. 아마도 작습니다. 속도가 작게 나온다. 근데 이 터빈을 다루려고 봤더니, 이 터빈은 낙차가 큰 데서는 터빈의 원래 속도가 크기 때문에 터빈을 키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속도,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한 1분간 해줘서
특유 속도를 키울 필요가, NS라고 할게요. 특유 속도를 NS를 키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항상 100이라는 놈을 유지하는 그 크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야. 100회전을 얻고 싶어. 근데 얘가 낙차에 의한 속도가 90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특유 속도는 10으로 해도 충분히 100이라는 출력을 만들 수 있는 터빈이 있는가. 반면 낙차가 적은 데서의 수차 터빈의 회전 속도는 작다 그랬으니까 얘도 100을 원하고 싶어. 100회전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얘가 8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아니 2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특유 속도를 NS를 키워야 되잖아. 얼마로 키워야지만 100이 되는 거예요? 80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만 특유 속도를 키워야지만 터빈이 100을 낼 수 있는 그 똑같은 크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 특유 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낙차, 어떤 낙차에 의한 속도를 특유 속도를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맞춰주는 게 터빈의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특유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 속도라고 하는데 그 특유 속도가 낙차가 큰 데서는 작아도 되고 낙차가 적은 데선 어떻게 된다 그래서 커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낙차가 큰 데 사용하는 터빈을 뭐라고 하냐면 충동 터빈이라고 합니다. 충동형 터빈이라고. 낙차가 작은 데 사용하는 터빈은 반동형 터빈입니다. 충동형 터빈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터빈이냐면 펠톤 수차가 있습니다. 펠톤 수차가 있습니다. 펠톤 수차. 프리에 나와 있을 거예요. 펠톤 수차가 있고 반동형 수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차가 있고 프란시스, 그 다음에 사류 수차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카플란 수차하고 튜블러 수차가 있습니다. 튜블러 수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의 특유 속도는 펠톤 수차에서는 12에서 얼마냐면 13, 23 정도의 크기 속도로 특유 속도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왜? 워낙 낙차가 크기 때문에 수차 터빈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특유 속도는 작게 해줘도 됩니다. NS 범위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충동 수차, 펠톤 수차에서는 작게 해줘도 되지만 프란시스 수차에서는 반동형 수차에서는 낙차가 적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회전수가 적기 때문에 특유 속도를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로 해야 되냐면 특유 속도 NS라고 한다면 NS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H 플러스 20분의 얼마? 2만 플러스 30에 저속도형이 있고 중속도형이 있고 고속도형이 있는데 저속도는 65에서 150 RPM으로, 중속도는 150에서 250 RPM으로, 고속도는 250에서 350 RPM까지 맞춰줘야지만 특유 속도가 이렇게 커야 된다 이거야. 충동 수차, 펠톤 수차에 비해서는 대단히 커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사류 수차는 공식은 다 똑같고요. 플러스 40으로 하시면 되고, 얘는 사류 수차는 150에서 250에 특유 속도를 맞춰줘야지만 어떤 경제성이 있는 터빈의 크기를 맞출 수가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카플란이나 튜블란 수차는 공식은 똑같고 50이고요. 그 다음에 350에서 약 800 RPM까지 속도를 높여줘야지만, 특유 속도의 속도를 높여줘야지만 좋다 이 말이야. 경제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특유 속도가 너무 커버리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건데 어쩔 수 없이 터빈을 너무 키울 수 없으니 특유 속도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특유 속도 크기에 순서를 쓰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것을 쓰라 그랬으니까 작은 거는 어떤 거예요? 펠톤 수차가 될 거다. 일단 여기서는 답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 정도는 한 번 정도만 그냥 봐두세요. 순서만 봐두십시오. 뭐 이 값까지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어떤 것만 값만 좀 봐둬라.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은 델타 결선에 삼상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일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 전에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델타 결선이 있답니다. 델타 결선이 있고 한 선이 지락됐답니다.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됩니다. 만약에 중성점에 리액터를 접속한 리액처에서의 일선 지락 시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을 물어보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배 이상이 될 거고요. 직접 접지다. 예를 들어서 직접 접지다. 이때 직접 접지에서 한 선이 지락됐다.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얼마가 되느냐? 1.3배가 됩니다. 요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돼.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는 얼마? 루트 3배 이상. 비접지에서는 얼마? 루트 3배. 직접 접지에서는 몇 배? 1.3배가 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 어느 거 물어봤으니까? 비접지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24번. 단거리 333도식 송전선로에서 전선의 중량은 전압과 역률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랬네요.
참 어려운 걸,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전선의 중량은 어디서 계산하시냐면, 전선의 중량 W라고 한다면, 전선의 중량은 삼상 3선씨라 그랬어요? 단상 3선씨? 삼상 3선씨. 세 선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단면적, 전선이 한 가닥이 갖고 있는 단면적 세 선에다가 길이 곱해줘야 되겠지. 길이 L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전율까지 사실은 곱해줘야 돼. 도전율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곱할 필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전선의 중량을 계산하려면 3AL을 곱해줘야 됩니다. 왜? 세 가닥 걸 다 구해야 되니까. 전선의 무게를 계산해라 이 말이죠. 얘네들은 전압이나 역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압과 역률은 단면적으로 이걸 어디서 빼내야 되느냐? 어디서 빼내야 되느냐? 우리 R은 로우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단면적 A를 또 계산해 놓아야 돼.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R분의 로우의 L이 되나요? 자, 근데 또 여기서 R도 알아야 되고 로우 L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계산하는 거냐? R은 여기서 해야 돼. 전력손실식에서 전력손실은 3 I자승 R에서 3 곱하기 여기 R 있잖아. 그죠? R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R 있으니까 3 곱하기 I자승이 얼마예요? I자승이면 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이네. 그죠? 여기서 R은 여기다 구해 넣으면 되니까 R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계산됐겠지? 단면적 A분의 로우의 L이다. 이렇게 계산됐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자승이 얼마야? 3 지워주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 자승의 뭐가 남는 거예요? 여기에 단면적 A가 있고 로우의 L 값이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서 단면적 A를 다시 계산해보면 이게 PL인데 단면적 A를 계산해보면 뭐가 나와? PL에다가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로우의 L 값이네요. 이 단면적 A를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그럼 뭐가 남아요? 3에다가 A가 어떻게 됐어? 전력손실 PL의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로우의 L 값이죠. 거기다가 L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럼 곱하기 뭐 해줘야 돼? L에 자승 됐겠네. 이렇게 계산해주고 전선의 중량과 전압은 어떻게 되고 역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고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전선의 중량은 뭐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고 또 뭐와 반비례하고 있어?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 답 몇 번? 4번.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아마 전혀 생각은 안 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는 드렸습니다만 저런 문제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버리십시오.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 돼. 자, 25번으로 가죠. 25번.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인가 그랬어요. 충전은 어떨 때 충전이 될까? 선로에 무부하, 경부하가 되면 부하 전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지와 뭐가 되겠어요? 선로가 충전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죠. 25번은 자, 어떤 전원을 인가하고 있는데 부하가 쓰던 것이 야간 경부하 되니까 무부하 상태 또는 경부하 상태가 됐어. 경부하가 되면 장거리 송전 선로다 그러면 대지와 뭐가 되겠어요? 대지와 항상 C로다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죠. 이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 충전 전류 IC 값은 충전 전류 IC 값은 어떤 거냐? 어떤 거? 이 대지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진상전류냐? 이게 지상전류냐? 이거지. C는 걔가 뭐예요?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진상성분이야? 지상성분이야? 당연히 진상전류가 되겠죠. 진상전류가 될 겁니다. 진상전류는 뭐예요? 앞선전류에 뒤진전류에 당연히 앞선전류지. 앞선전류라는 게 뭐야?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세타만큼 앞서 있다는 거죠. 진상전류, 앞선전류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다. 뭐가? 유상이 세타만큼 앞서 있는 게 진상전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했어요? 1번. 26번.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송전선로 전부의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철탑의로 D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철탑은 26번은 요 옆으로 오시죠.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탑은 직선형 철탑이 있습니다. 직선형 철탑. 얘를 우리는 A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A형 철탑이라고 하는데 얘는 각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전주가 이렇게 가다가 전선이 이렇게 세 있고 전주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약 이렇게 각을 주고 휘어졌는데 그 휘어지는 각도가 3도 미만이다.
3도 미만이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직선 철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도 몇 도 미만? 3도 미만의 뭐라고 할까? 미만에 사용하는 사용하는 철탑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도 직선형 철탑이다.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이 있습니다. 각도형 철탑. 얘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B형 철탑하고 C형 철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B형 철탑은 각도 3도를 초과해서 3도에서부터 3도를 초과해서 3도 초과해서 20도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B형 철탑이라고 하고, C형 철탑은 20도를 초과해서 20도를 초과해서 몇 도까지? 30도까지를 C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류철탑이라고 있어요. 억류철탑은 D형 철탑으로서 얘는 30도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으로서 얘는 억류철탑이라고도 합니다. 왜 억류철탑이라고 하냐면 우리 변전소 같은 데 보시면 변전소에 어디 변전소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회선이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철탑을 하나 큰 걸 세웁니다. 큰 걸 세워서 이 들어오는 전선 모두를 묶어냈다 이거야. 묶어서 내는 철탑을 얘를 억류철탑, D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억류철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형 철탑 있죠. ABCD 2형 철탑. 얘를 우리는 내장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내장형 철탑. 얘를 우리는 2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특수철탑이 또 있는 거죠. 특수철탑이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내장, 보강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주 식기가 있다. 그럼 식기마다 한 기를 내장형으로 합니다. 내장형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장 철탑, 2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D형 철탑을 물어봤으니까 걔를 억류지지철탑.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억류철탑이란 전부의 전선을 끌어당겨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철탑으로 D형 철탑이다. 선로가 구부러져서 수평각도 30도 이상으로 되어 각도 철탑으로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장소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 27번으로 가죠. 27번은 콘덴서 3개를 현관전압 6600V, 주파수 60Hz의 선로에 델타로 접속하여 60kVA가 되게 하려면 필요한 콘덴서 용량, 콘덴서 한 개의 정전 용량을 물어봤네요. 우리 Q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3의 2 IC로 계산한다 그랬죠? 삼상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3에다가 얘가 무슨 결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루다 그냥 써놓고요. 2루다 써놓고 그 다음에 IC라는 게 뭐야? 충전 전류죠.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오메가 C2의 자승, C가 2가 두 개잖아.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얘 C 구하라는 거예요. C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3 오메가 오메가 2 자승분의 뭐가 되겠어? Q가 되겠죠. Q.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 아닌가요? 뭐 더 있나? 네, 이렇게 계산하시오. 그러면 3에다가 각속도 2파이 F가 몇 Hz 주었어요? 60Hz 곱하기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상전압이 주어진 거예요? 성간전압이 주어졌어요? 6600V가 주어졌는데 얘 6600V가 상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이에요? 델타 결선이라 그랬잖아.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이랑 성간전압이 똑같은 거지? 그럼 6600V 기본 단위의 자승분의 뭐가 되겠어요? Q는 용량이 얼마 주었어요? 60kVA가 줬으니까 기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 60kVA를 얼마로 바꿔줘? 볼트 암페아로 바꿔주려면 10의 3승을 곱해주면 C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걔가 얼마 나오는데? 1.2 곱하기 뭐 등등등 얼마 나오나 봐요. 하여튼 나오는데 얘는 뭐가 나온 거야? 페럿이 나온 거니까 1.2 곱하기 얼마쯤 나올 거를 페럿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간다. 10에 몇 승 곱해줘야 될까?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10에 그냥 6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10에 6승을 곱해줘야지만 마이크로가 되겠죠. 이런 거지. 고기를 예를 들어서 1000g을 사온다. 1000g을 사온다. 그러면 얘는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킬로그램이 되는 거지. 1킬로그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바꿀 때는
10에 3승이 붙는 거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바뀔 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면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바뀌니까 당연히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바뀔 때 10에 몇 승이 붙는 거야? 6승이 붙는 거지. 10에 3승이 붙는 거지. 이렇게 마이크로를 바꿔 나오면 10에 6승이 붙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10에 6승을 곱해주면 되겠다. 왜? 얘는 페럿이 나왔으니까 얼마 나온 거에다가 10에 6승을 곱해줘야지만 마이크로 페럿 파 킬로메타당의 값이 나오겠죠. 답은 몇 번이 나오냐? 1.2가 나왔으니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죠. 28번. 단위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계산기 눌러보면 그냥 10에 6승 정도 더 나왔을 건데 어차피 1.2 곱하기 얼마쯤 나왔겠지. 그렇지만 정확히는 하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필기 때 말고 실기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필기 때는 계산기 뚫려서 10의 6승만큼 커져 있네? 그럼 1.2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왜? 보기가 있으니까 실기 때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D메다의 간격으로 반지름 R메다의 두 전선 AB가 평행하게 가동되어 있다고 한다. 작용 인덕턴스를 계산하시오. 안 써드려도 되겠죠? 3번 L은 0.05 플러스 0.405 로그십 R분의 D. 자, 29번. 29번은 A, B 및 C상의 전류가 각각 IA, IB, IC랍니다. 뭐 어떤 결선을 해놨는데 여기에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답니다. A상, B상, C상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대문자로 써놨네. A, B, C상이 있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IA, IB, IC이고 IX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자승의 IC랍니다. 이럴 때 얘는 뭐냐 얘는. 이게 뭐예요? 어떤 지락고장이 생기거나 이선지락이 생기거나 성간달락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이런 고장이 생기면 A상이 예를 들어서 지락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뭐를 계산해 봐야 돼? 기지값을 알아야 돼. 기지값. 이렇게 고장이 생겼을 때 A상의 전압은 얼마가 될까? 0V겠네. 왜? 대지에 접지되었으니까 대지 전위는 0V니까 0V가 될 거고 A상의 전압은 그때 VB, VC는 어떻게 될까? 모르는 값이다.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다. 그러면 걔는 미지값이 되는 거지. 미지값, 구해야 되는 값. 자, 그 다음에 기지값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IB나 IC에 흐르는 전류는 흘러야 안 흘러? 안 흘지. 그러면 다 구했네. 기지값은. VA는 제로이고 IB나 IC는 제로네. 제로야. 그럼 나머지 구해야 되는 값이 뭐야? VB라든가 VC라든가 그 다음에 IA에 여기 여상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구하려면 뭐 갖고 하라 그랬어? 퍼센티미터법이 아니라 대칭 좌표법으로 계산하라 그랬잖아. 대칭 좌표법. 대칭 좌표법이 뭐예요? 대칭 좌표법이 대칭되어 있는 6개의 성분 I0, I1, I2, V0, V1, V2를 구해서 얘가 뭐야? 영상, 정상, 역상분 전류. 영상, 정상, 역상분 전압을 구해서 얘들을 다시 합성하면 VB, VC, IA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대칭분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I0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다. 누가 기준이야 지금? IA상이 기준이야. I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I0는 이렇고 I1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자승의 IC로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I2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자승의 IB 플러스 A의 IC로 계산했다. I0, I1, I2를 다 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발정의 기본식 가지고 VAB, VC, IA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까지만 물어본 거야? 저 IX 값이 3분의 1 IA 플러스 AIB, A자승 IC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뭐예요? 정상분 전류지. 정상분 전류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이네.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왜 계산해야 되느냐? 어떤 고장이 생기면 진짜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나머지 상의 전압은 어떻게 걸리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게 하나만 볼까? 일선지락이 생겼다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일선지락이 생겼다? 그럼 IB나 IC는 전류가 0이라며. 그러면 이제 I0, I1, I2는 얼마야? I0는? I1은? I2는 값이 다 똑같잖아. 얼마로? 3분의 1에 IA로 다 똑같잖아. 그럼 얘가 지락전류다 이거야. A상에 지락이 생겼으니까 지락전류는 결국 뭐 만나면 3I0 아니야. 이래서 3I0가 나온 거예요. 일선 지락이 생기면 그 지락전류 값이 얼마라고? 3I0다 이 말이야. 대칭좌표법 아니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이 말이죠. 29번은 답이 그래서 1번이고요. 30번으로 가죠. 30번은
차단기 개방 시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그랬는데, 재점호가 뭐예요? 재점호? 아크가 다시 연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점호라고 합니다. 차단기 개방 시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무부하 충전 전류의 개방일 때입니다. 개방할 때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데 무슨 소리냐? 이게 전원단이 있습니다. 전원단이 있고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는데 여기가 무부하가 됐답니다. 무부하가 되면 이거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차단기를 열고 싶은데 차단기를 열려고 했더니 장거리 송전선로에 무부하가 돼서 대지와 뭐가 충전되는 거야? C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있네. 충전이 되다 보니 뭐예요? 페란티 현상이 생겨. 송전단 전압이 수연단 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겨. 수연단 전압이 더 높아져. vs 송전단 전압이 더 낮아지는 현상, 페란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차단하려고 봤더니 차단이 잘 안 돼. 왜 차단이 안 되느냐? 이런 거예요. 선로에 발전기 쪽, 변압기 쪽 전압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거 아니야? 교류로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열으려고 했더니 선로에 C로 계속 충전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진상전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진상전류. 왜? C에 의해서. C는 진상분이잖아. 진상분에 의해서 진상전류가 나타나네. 진상에 의해서 90도 앞선 이렇게 전류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최대 전압은 얼마예요? 2M으로 변압기가 충전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선로의 충전 전압은 얼마야? 2M으로 같이 충전되고 있네. 근데 변압기라는 놈은 반사이클에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전압이 마이너스 2M으로 내려가겠지. 마이너스 2M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변압기 전압은 계속 교류로 이렇게 교번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선로에 충전되는 전압은 얘 교번하는 게 아니지. 얘는 교번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선로에 이렇게 충전돼 있어. 저 봐라. 변압기 봤더니 변압기 전압이 마이너스 2M으로 돼 있네. 나도 따라가야지. 아크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재점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진상 성분에서만 재점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선로에 나타나는 전압은 요 스위치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은 마이너스 3EM으로 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전압이 자꾸 커집니다. 반사이클 후에 변압기 봐라. 제 플러스 2M으로 도 갔네. 나도 따라가야지. 따라가려고 또 충전 전압이 따라가려고 나타나다 보니까 스위치는 계속 열리고 있지만 이 열리고 있는데 재점을 또 여기서 일으켜서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차단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4개를 튀어서 5EM까지 커져버립니다. 계속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야. 7EM, 9EM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차단을 못하는 거야. 차단기가. 이게 무부하 충전전료 개방 시의 이상전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차단이 어렵다. 그렇지만 요즘은 최근에는 차단기를 잘 만들기 때문에 한 4에서 6배 정도의 이상전압, 상전압에 대해서 4에서 6배 정도까지는 나타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차단은 되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1번.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다. 정전유도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는데 정전유도, 통신선 유도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어나는 유도장애, 그 다음에 고장시에 일어나는 유도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정상시에 일어나는 유도장애는 선로에 C의 불평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 R상, S상, T상이 있다면 항상 얘네들이 연가 충분히 잘 돼 있는 게 아니죠. 연가 충분히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C의 불평형이 있겠지. 대지하고 충전되는 이 C의 불평형에 의해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시에 일어나는 게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정전유도 장애가 일어납니다. 정전유도 장애가 일어나는데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우리 콘덴서에서의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C V의 자성으로 외우고 계시잖아. 이거 주울로. 여기에 전압과 정전 용량의 불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 정상시에 나타나는 정전유도 장애다. 그 다음에 고장시에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전류가 일선지락, 방금 전에도 했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 3의 I0라 그랬죠? 3의 I0 크기만큼이 어디에? 변전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직접 접지되어 있잖아요. 직접 접지되어 있으니 접지점을 타고 그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통신선에, 옆에 통신선에 있다 그러면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죠. 예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
그 당시에는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전자유도 장애의 크기 아시죠, 여러분들? 2분의 2는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ml의 3I0만큼 나타나죠.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영상전류에 의해서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누구에 의해서? 정전 용량의 불평이라든가 영상전압입니다. 영상전압의 불평형에 의해서 정전유도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유도 장애는 정전유도 장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랬는데 영상전압 또는 정전 용량의 불평형, 전자유도를 물어봤다면 누구? 영상전류의 불평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32번으로 가죠. 32번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랬는데 화력발전소에 보기를 쭉 읽어봤더니 열효율 문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효율.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2타는 연료 소비량 AM에다가 발열량 H분의 860 PEG 곱하기 100%를 발전소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율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니은이 뭐예요?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것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M이라든가 석탄양, 연료의 양이라든가 보유열량의 비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답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32번은 답이 2번이 되고 있고요. 33번으로 가시죠. 33번. 자, 33번은 선로 길이가 100km, 송전선 전압이 154kV, 수전단 전압이 140kV의 333시 정전압 송전선에서 다 정전압 송전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수용가들이 원하는 전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송전단 측에서는 몇 킬로볼트를 만들든 몇백 볼트를 만들든 몇천 볼트를 만들든 내가 원하는 전압만 받으면 되는 거죠. 수용가가. 그걸 정전압 송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전압 송전 선로에서 선로 정수는 저항 0.315 오음파 킬로메타당의 저항값이 주어졌어요. 거리가 주어지면 거리를 곱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리액턴스가 1.305 오음파 킬로메타당. 예를 들어 10kg가 주었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0kg를 곱해야 되지만 전체 선로의 R값과 X값이 주어지는 거죠. 라고 할 때 수전단, 삼상전력, 원선도의 반경을 단위로 표시하면 약 얼마인가 그랬네요. 참 더러운 문제네요. 그죠? 네, 더러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거죠. 33번은 전력 원선도에서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반지름을 로우라고 하고요. 임피던스 성분, 비성분분의 ER,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비를 뭐라고 한다고? 반지름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원선도 그릴 때에 송전단 전력 원선도를 그려보자 그러면 반지름 로우는 그 크기가 얼마라고? B분의 ER을 가지고 원을 그린 거고요. 가로축을 뭐로? 유효전력, 세로축을 무효전력으로 한다. 수전단 전력 원선도는 어떻게 해서? 수전단 측에 전력 원선도는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을 어떻게 한다고?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수전단 전력 원선도를 밑으로 하고 송전단 전력 원선도를 상부로 해서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 PS. 최대로 수전받을 수 있는 전력은 얼마냐? PR. 그러면 이것들을 누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 공급자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100을 주면 너 얼마 받을 수 있는 데를 어떤 선로 조건 전부 다 들이대가지고 구하는 게 뭐라고? 전력 원선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력 원선도 당에 이 B가 뭐야? B. 이거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잖아요. 그죠? 선로의 임피던스 결국 어떻게 되겠어? 루트 R의 자승 플러스 X 자승분의 ES, ER 될 거 아니야. 선로의 임피던스를 알고 왜? 걔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포선해 놨으니까. 그 포선해 놓은 임피던스 값에다가 송전단에서 얼마 주고 수전단에도 얼마 받고 싶어? 받는 전압에다가 내가 줄 전압하고 이걸 계산해내면 전력 원선도에서 어떤 반집이 나오고 원선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선도상에 대고 송전 전력은 얼마로 결정하고 너는 받을 전력 결정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전력을 받기로 했으면 무효분은 내가 얼마로 발전단에서 얼마 주면 수전단에서도 너도 무효분 얼마 만들어서 수전해라. 그렇게 하는 게 전력 원선도입니다. 여기서의 로우 값을 물어본 거죠. 로우 반지름을 물어봤다. 그러면
R은 얼마예요? R은 0. 얼마로 주어졌지? 0.31호가 주어졌는데 킬로미터당인데 선로의 길이가 100km 주었으니까 결국 얼마에는 31.5 ohm이 되는 거지. 이거의 자성 플러스 X값은 얼마 주어졌어요? 1.035가 주어졌는데 킬로미터당 값이잖아. 근데 선로의 길이가 총 100km라 했으니까 얘는 얼마냐? 103.5가 되나요? 103.5 ohm의 자승분해. ES는 얼마야? ES. 송전단 전압이 154. 그죠? 154. 곱하기 수전단 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0kV니까 140. 얘 킬로볼트, 얘 킬로볼트니 결국 따지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몇 메가가 되겠지? M 뭐가 나오는 거야? VA가 나오겠죠. 왜? 킬로니까 메가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라. 그럼 얼마쯤 나올 것이다. 걔가 얼마? 200 정도 나온답니다. 200.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식까지 전부 다 알고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력원소도 다 안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 34번. 다음 중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4번 DS입니다. DS. 우리 차단기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차단기 아닌 것 중에서도 부하계폐기, 그러네. 부하전류는 또 부하계폐기 갖고 하니까 답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34번은 4번입니다. 4번. 달로기는 뭐냐면 디스콘넥터 스위치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를 설치해 놓고 여기다 부하를 설치한 다음 전원은 당연히 인가됐겠지. 전원을 인가하고 이 스위치 DS를 온오프하면 아크가 딸려 나옵니다. 아크가 딸려 나오는데 저 아크를 소호할 능력이 없어. DS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아크를 소호할 능력이 없다 보니 DS를 조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이 아크에 의해서 유해를 받는단 말이야. 감전이 되거나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DS는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 상태의 어떤 전류는 온오프하면 안 됩니다.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야 돼. 전원을 강제로 뜯어내든지 여기다 앞에다 CB를 달아놓고 CB를 완전 오프 상태에서 온오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쟤는 절대 부하 전류 온오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자, 35번. 35번은 다음 중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전력선 PLC라고 합니다. PLC.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예? 전력선이 있어. 삼성삼성이 전력선이 있는데 이 전력선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무슨 신호? 보호 신호. 그러니까 어떤 고장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실려서 파워라인에다가 그러니까 154kV가 흘러다니는 데다가 고장 신호까지 다 실어서 보내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계통을 보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PLC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력선 반송 장치라고 합니다.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저주파 반송 전류를 중접시켜 사용, 그러니까 반송 전류를 중접시켜 사용함으로 계통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맞는데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를 실어 보냅니다. 고주파. 한 500MHz, kHz 이 정도를 실어 보내는 거지 저주파는 아닙니다. 답은 벌써 1번이네요. 1번. 자, 36번으로 갑니다.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압 조정에는 직접 조정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간접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조정하는 방식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직접 코일 양을 줄여가면서 늘려가면서 전압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탭을 조정하거나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등을 사용해서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뭐예요?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승합기 또는 변압기 이런 것들을 직접 변압기 가지고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것이고, 간접 조정은 무효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무효분을 조정하는 건 뭐가 있어요? SC가 있죠. 전력 콘덴서가 있고, SHR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동기 조상기가 있죠. 동기 조상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가 또 있죠. SVC라든가 패치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치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무효분을 조정을 하긴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패치 설비까지는 좀 그렇고요. SVC는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야? 무효분을 조정하고 그 무효분을 조정하면 전압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1번 승합기 사용, 2번 저전압 계정기. UVR이랍니다. UVR은 계정기지 이거는 뭐예요? 전압 조정 설비가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병렬 콘덴서, 4번 주당 변압기 탭 전압. 예, 다 맞는데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UVR입니다. UVR 2번은. 자, 37번. UVR이 뭐예요?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야. 릴레이. UVR. 릴레이. 계정기죠. 자, 37번으로 가죠.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랬어요. PS를 계산하시오. 전격 차단 용량은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주면 된다. 상계수가 뭐예요? 단상이 달하면 1이고 삼상이 달하면 얼마? 루트 3이 들어가면 되겠죠. 답 몇 번에 있어요? 삼상용이니까 4번에 있네. 4번. 38번. 공진단 면적이 200 스키야. 200제곱밀리네요. 전선 무게가 1.838. 전선의 외경이 18.5mm. 단위들 잘 보셔야 돼. 경동 연선을 경간 200m로 가설하는 경우 2도는 몇 메다가 되겠는가? 그래서 2도를 구해라. 2도가 뭐예요? 수평으로 했을 때 전주가 있다면 수평면으로부터 처진 정도를 우리 dB라고 하지. 얼만큼 전선이 실제 이렇게 처져서 가선되느냐. 이걸 dB라고 하는데 그때 뭘 구하라 했어? 딥 구하라 했는데 2도. 얘를 dB라고도 하지만 얘를 2도라고 합니다. 2도 D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8T분의 W, S의 자승이다. 8, 상수, T, 얘가 뭐예요? 수평 장력이고, W는 뭐예요? 전선 1kg의 무게고, 그 다음에 S가 경간이다. 자, 그럼 뭐 다 구해진 거 아닌가? 8 곱하기 수평 장력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네. 수평 장력 안 주어졌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율 분의 인장 하중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인장 하중을 나눠주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수평 장력이 구해지고요. 또 여기서 W가 안 주어졌구나. W가 안 주어지고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W, 하중을, 전선 무게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수직 하중에 자승 플러스 수평 하중에 자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직 하중이 뭐야? 수직 하중. 이거죠. 전선이 이렇게 철탑에 가선되어 있습니다. 철탑에 애자를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어 있는데 지 자체 무게를 수직으로 떨어뜨리겠지. 지 자체 무게에다가 예를 들어서 눈이 쌓인다 그러면 눈에 의한 하중 밑으로 더 쳐졌겠죠. 이렇게 눈에 의한 하중이 쳐졌을 거고 풍압 하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날아갔을 거야. WP 풍압 하중에 의해서 옆으로 날아갔을 때 그 합성 하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W는 실수에다가 허수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실수가 얼마예요? W, I라고 할까? 자체 하중에다가 플러스 수직 하중은 얼마야? 또 빙설 하중을 W, S라고 할까? 빙설 하중에 자승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평 하중 W, P의 자승이 되겠지. 전체 자승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 W, I 플러스 W, S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W, P의 자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수직 하중이 지 자체 무게가 얼마래? 1.838. 그 다음에 WS는 얼마로 주어졌어요? 빙설 하중은 0.416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WP는 얼마 주어졌어? 풍압 하중은 안 주어졌나? 주어졌네. 1.525로 주어졌죠? 이거에 자승해서 구해보면 얼마 나온다네요. 걔가 얼마? 2.72가 나온답니다. 2.72. 자, 2.72가 나온 것을 어디다 넣어주라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지. 2.72에다가 곱하기 경간이 얼마? 200의 자승. 200의 자승. 안전율은 얼마 주어졌어요? 안전율 2.0. 인장하중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인장하중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냈어? 뭐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요? 다 알고 있는 걸. 인장하중은 얼마야? 인장하중이 안 주어졌네. 인장하중은 7,910이네요. 그죠? 안전율 2에다가 인장하중은 7,910. 요거 넣고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얼마 나온다? 얼마? 3.44m가 나온답니다. 얘가 얼마 나온다고? 8 곱하기 2분의 7,910, 그 다음에 2.72 곱하기 200에 자승하면 3.44m가 나온답니다. dB. 답 몇 번 했어요? 1번.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하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9번.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주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페란티 현상 잘 알고 계시죠? 전원단이 있습니다. 장거리 성전선로에 무부하 또는 경부하가 됐습니다. 경부하가 되면 무부하라든가 경부하가 되면 여기에 뭐 되는 거야? 어떤 대지하구에 충전이 될 텐데 선로에 뭐가 충전돼요? 정전장 C에 의해서 CSG 대정전장에 의해서 선로에 이렇게 계속 C가 충전될 겁니다. 충전이 되면
이 선로에 뭐가 되는 거야? 진상 성분이 공급되겠네. 진상 무효분이 공급되는 거지. 진상 무효분이 공급된다. 그럼 진상 무효분이 공급되면 선로의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 말단으로 갈수록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상승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페란티 현상이죠. 누구 때문에 발생된 거야, 얘는? 선로의 정전 용량 때 C 때문에. 그죠? 답 몇 번? 3번.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에다가 블로 리액터 달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블로 리액터. 자, 40번으로 가죠.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은 그랬어요. 역섬락이 뭔지부터 알자. 자, 역섬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철탑이 설치되어 있다. 가공지선이 있다. 전선을 가설해 놨습니다. 전선을 이렇게 가설해 놨는데 철탑 이렇게 묻어놓은 데다가 얘 접지를 대충 잡았나 봐요. R값이 크면 저항값이 여기 지중해 R값이 크면 이상전압이 쳤을 때 그 이상전압에 의해서 대지로 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상전압이 방전을 못하고 거꾸로 GPR이라 해서 포텐셜 포텐셜 라이징이라고 해서 전위가 상승돼 버립니다.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고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면서 그 이상전압이 원리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절연을 파괴하고 송전선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역섬락이 생기는데 이 역섬락은 왜 생긴 거예요? 대지의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작게 만들어주면 R값을 작게 만들어줘야지만 이게 방지가 될 겁니다. 자, 송전선의 역전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은 그래서요. 탁각 접지저항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큰 것을 작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플래시 오버하지 않고 역플래시, 리플래시 오버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대지로 방전을 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3번. 자, 이렇게 2013년 3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